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총선 1년 앞둔 시점, 국민 과반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여러 변수가 출렁거리겠습니다만 당장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 입장에선 적신호죠.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TK 3선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정치적 함의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 때문에 잠시 귀국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복심은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정계복귀 밑작업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관심 뉴스 전직 의원 두 분의 의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5%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준비한 마약 음료가 최소 100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비슷하다고 보고 배후 추적에 나섰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숨진 주민의 가게 앞에는 꽃다발과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서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 가동 정황이 포착돼 보내려던 경고통지문 수령도 거부해서 이 배경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이 발표된 LG전자는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무려 95% 넘게 급감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9%나 줄었습니다. 다행히 적자는 면했지만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재고가 늘고 가격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대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끝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충분한 제품 위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감산을 공식화한 겁니다. 시장 예상보다 큰 실적 충격이었지만 재고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위적 감산을 어쨌든 1등 기업이 이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 시기는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빠르면 D램 고정 가격은 3분기 후반 정도부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같은 날 LG전자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겁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3% 줄어든 1조 4,9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전제품 수요 회복은 아직이지만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안정되면서 매출액은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사업 수익성이 대폭 강화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 구조와 경영 운영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찾아온 반도체 보릿 고개와 경기 침체 분위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11년 만인데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상품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1월에 이어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61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1에서 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뒷걸음질한 반면 원자재 등 수입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2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지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적자 폭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3월 경상수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은 통관 기준 3월 무역 적자액이 2월보다 줄어든 만큼 상품 수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화물 운임이 하락해 운송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대폭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거의 7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걸로. 정부도 이번 달까지는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준 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ould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마약 음료만 최소 100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명의 학부모도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건넨 일당은 2개조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맛보라며 나눠주기 위해 미리 챙긴 음료만 100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병 정도만 회수했는데 배포자 일당이 일부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확인해 피해자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생이 집에 가져온 마약 음료를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은 다들 고액 아르바이트라 지원했을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음료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마셔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시는 철저히 비대면으로만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음료를 전달받은 것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였고 시음한 학생 부모 연락처를 받아두라는 지시도 전화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연락처로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협조하라고 협박한 사람 역시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도 세력과 말단 행동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도 마약 복용을 약점 삼아 협박하는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데 쓰인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자를 특정해 배후 세력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 세력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무심코 노출될 수 있는 약물 중독의 위협성을 안내하고 예방교육을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게 마약을 먹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일반 학생들이 일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무섭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아니면 먹을 거를 주면 절대로 거절하고 그리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에너지 드링크류는 요즘 학생들에게 친숙한 음료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에너지 드링크 성분 비교나 여러 가지를 섞는 꿀조합 영상들이 인기인데 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 역시 이 점을 노려 음료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ADHD 등의 표현을 넣었습니다. 친숙한 먹거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마약 사탕이나 마약 초콜릿 등 이미 국내에 상당수 밀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간식을 위장한 마약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지원청은 2주간 학원가와 유흥가를 대상으로 마약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고 의심 사례 발생 시 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안에 앞당겨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7월 사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 마약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마약이든 음료수를 속아서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받으면 중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속아서 마신 음료수에는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섭취했다면 즉시 신고한 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필요하다면 위세척으로 마약 성분을 제거하면 중독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도 어떻게 분해 요소가 있는 거지만 마약도 사람마다 분해 요소가 다 달라요. 어떤 약물이든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할 때 또 빨리 위세척하는 게 지금 급선무란 얘기죠. 그 자체를 빨리 몸에서 빼내야지. 다만 이번에 피해를 본 학생들은 음료수에 희석된 형태로 섭취해 비교적 경미한 증세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은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로 투약할 때 훨씬 쉽게 중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집중력 향상 제품을 권한다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중력 향상이라는 효능 자체가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는 게 있는데 그 식품 약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허점이 돼가지고 그거를 파고드는.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상이 하는 수법이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주면서 뭐 피로 회복제다,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 잠을 쫓아주고 공부를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접근하게 만들고. 비슷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마약 수사는 앞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마약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경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방침입니다. 나행 기자입니다.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배상 재판에 안 나가 소송을 지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넉 달이 지나서야 알려 상고할 기회마저 놓치게 한 권경애 변호사.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원래 직원도 하시는데 어제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권 변호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진 사실을 유족에게 알린 직후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쓰라는 유족의 요청을 거부하며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일방적인 통보인 만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건 분명한 만큼 민사상 배상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원에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재판 일정을 꼬박꼬박 알리는데 3번이나 안 나가며 사유서조차 안 내고 패소하게 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라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 서면을 써줘야 되고 재판에서 변론을 해줘야겠죠. 본인의 과오를 미고지했다는 사실도 저희도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협회장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징계조사위원회에 붙일 예정입니다. 변호사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과태료, 정직,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만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한 건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당사자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건 분명하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YTN 취재진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잠적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하게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째 권 변호사가 YTN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인 고 박모 양의 어머니 또 유족 대리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랑 그쪽 대리인분 제가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고
뭐 잠적은 아닙니다. 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는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의 전화만 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현재는 언론 취재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YTN 취재에 응한 이유는 자신이 잠적했다고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왜 가지 않았는지, 피해자 유족에게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왜 썼는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권 변호사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준비 중인 징계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을 소명하라고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 후보 당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여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48%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15%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급과 재정 부담이 늘어 반대한다는 입장은 28%로 찬성 응답의 절반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연일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여권으로서는 하락세인 당 지지율도 고민인데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는 더 부정적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인데 반해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민생 등 이슈로 지지율 반등 계기를 노리고 야당은 대여 공세 고삐를 더 조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 끝이 난다. 그런 그와 같은 우리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일주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데다 여기에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권 견제론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가 지역구인 삼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수도권 4선 김학용 의원을 꺾었는데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과 하락세인 당 지지율 회복 등 무거운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여당 원내대표 선거 최종 승자는 대구 달서을 삼선의 윤재욱 의원이었습니다. 재적 의원 109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4선 김학용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영남권인 만큼 지도부의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이 우세할 거라던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중최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역할을 맡아 당을 위해 또 의원님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드루킹 특검 관철 협상을 담당했고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는
꼼꼼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 실언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동료 의원들이 윤 의원의 안정감에 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새 원내사령탑이 된 윤 의원은 취임 포부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에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 원내 협상이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초라한 4.5 재보궐선거 성적표로 드러난 심상찮은 민심도 총선을 1년 앞둔 집권 여당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요즘 그렇게 좋지 못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 재의결 협의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 국회 재의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기대합니다. 법안 심사 거부와 대통령 제2요구 건의라는 집권 여당발 무책임의 악순환도 이 기회에 끊어내길 바랍니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로 집권 여당 대표와 원내사령탑 모두 영남 중진 의원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당 운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끌어들일지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사 몇십 명이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관련 새로운 인물 영입은 지역이나 세대, 직군 등을 잘 고려해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며 지도부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무슨 공천에 대한 논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텃밭인 광주를 찾아 양곡관리법 등 민생 문제를 고리로 총선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테러에 가까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당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대에서 MZ세대 대학생들을 만나 1,000원의 아침밥으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 정도로 동결돼 있고 저희 생각은 좀 대폭 늘려서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이어진 농민과의 간담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건 오기였다고 규탄하고 정부 여당의 후속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농심을 달랬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비명계를 발탁한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당 뿌리인 호남에서 본격적인 총선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 호남에서의 행보 역시 민생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더 공을 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말도 안 되는 법을 추진해가며 입법 폭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던 법들을 아니면 말고시로 마구잡이로 입법 폭주를 하는, 폭주가 아니라 거의 테러에 가까울 만큼 야당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망설임과 부끄러움도 없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꼼수를 부린다. 협치보단 이 대표 방탄에 주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느라 국회가 매일매일
의회 폭거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청하는 죽창가와 당장 여야 충돌 지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시도할 오는 13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단독 추진 안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전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통령실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부산 시내 횟집에서 회식한 사진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당 사진이 엉뚱하게 만차를 비판하는 듯한 글들에 이용돼서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나 언론 지역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시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도 어제 만차는 BI 실사단 환담 행사 뒤 윤 대통령과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식사하며 엑스포 지원 방향과 시도별 현안을 논의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차는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참석했고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개인 유튜버 등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혐오 표현 관련법 제정 또 개정과 함께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 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국과수 직원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보행로와 하천에 쏟아진 잔해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같은 날 경찰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청 도로과와 예산재정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와 건축과가 대상입니다.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자체의 관리 부실 여부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청 교량 관계자를, 다음 날엔 외부 점검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예산이 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피하려고 정자교의 안전 등급을 일부러 올려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자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남시장 또한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안전점검과 보수공사의 총책임자는 지자체장인데다 지난해 말 정자교를 보수했을 당시에도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 대상자가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 앞에는 꽃다발과 추모글이 적힌 쪽지 10여 개가 놓였습니다. A씨의 가게는 사고 현장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데 20년 경력의 미용사인 A씨는 3년 전 이곳에 1인 미용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고 14분 만에 CCTV를 확인하고도 수배와 보고까지는 수시간에 더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남자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잡아간 것 같다.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끌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에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튿날 새벽 0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 관내 차량 수배 지령이 내려간 건 다시 1시간여가 지난 새벽 1시 5분쯤이었습니다. 또 서울수서경찰서는 새벽 1시 54분이 돼서야 서울경찰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서울경찰청은 새벽 6시 38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장은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7시간이 넘게 지난 아침 7시 2분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이달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서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을 가동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돼 북한에 경고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의 군 통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까지 불통됐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불통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엔 곧바로 마감 통화가 이뤄져 기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달 각종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고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선 불통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물자를 무단 사용하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 시내 모습을 보면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눈에 띄는데 통일부는 이 버스를 우리 정부가 북측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현대차 버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에서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게 대한 일단 위반이고 개성공단에 있는 건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나 시설은 한국 소유거든요. 북한이 우리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신선마저 불통되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3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넉 달 만입니다. 3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obsession is nothing more than a self-destructive boomerang that destroys the future of all North Koreans. 성김 대표와 후나시코 국장도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일 3다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Our three countrie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our coordination. For example, this week, our three countries conducted trilateral anti-submarine exercise. 3국 대표가 발표한 공동 성명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가 담겼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에 따라 각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과 자금 탈취, 세탁 등 불법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여야 지도부 명의의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ind of the lead into the Yu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귀국길에 오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국 최남단 광저우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치 미국 보란 듯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질투를 느낄 만한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 시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옛 조차지가 있던 곳으로 17세기 프랑스 선박이 처음 닿았던 중국 땅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광저우까지 날아와 마크롱 대통령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시 주석이 안방인 베이징을 벗어나는 황제 의전으로 대접한 국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입니다. 就是我们的新兴产业、高端技术要在这里大发展，就是包括像我们的华为。 마크롱과 함께 온 60명 규모의 기업인 수행단에 선물도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중국이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구매하는 등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에어버스사는 2025년까지 텐진에 제2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투자협정 재검토를 타진하기 위해 동반방중한 EU 집행위원장에겐 뻣뻣했습니다. 협정 비준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인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별반 없었습니다. I expressed our deep concerns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The situation in Xinjiang is particularly concerning.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과 줄줄이 관계를 회복 중인 만큼 굳이 EU 전체와 투자협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읽힙니다. 실제 앞서 방중한 독일과 스페인 정상에 이어 이탈리아 총리도 베이징행을 저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에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대구 출신이고요. 3선 중진의 윤재욱 의원이 이제 뽑혔는데 4선의 수도권 김학용 의원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재욱 의원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을 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도부 원내대표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3선 출신의 윤재옥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경찰 출신이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상황실장을 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특별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은 굉장히 깔끔한 처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됐고요. 또 일각에서는 TK 홀대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당대표가 이제 부울경 출신이잖아요. 정책위 의장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또 사무부총장에 이르기까지 TK 출신이 없다. 그래서 TK 출신의 역할론이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을 본다면 TK 그리고 PK로 너무 이렇게 한쪽 쏠림 현상.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21석 중에 수도권 의원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뒤에 이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고요. 자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당의 화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뛰어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꼽혀한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많이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롯해서 당 밖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좀 합을 맞춰나가는 거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팀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X표 이 리스트 다 찢어버리겠다. 원팀을 강조했는데 원내대표 선거하면은 나오신 분들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애매한 사람을 다 표시를 하나 보죠. 표시를 하는데 그 네. 표시를 합하면 언수 곱하기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를 찍어준다는 사람과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를 찍는 수를 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다 할 수는 없고요. 뭐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 말의 뜻은 어쨌든 그동안에 나를 믿었건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가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이라는 말 대신에 친윤이든 비윤이든 이 의미도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당선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원만한 인품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포용적인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제 뽑아달라는 연설에서 이 얘기를 한 것도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주요하지만 사실은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뭐 앞으로 이게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 상황에서 어떤 공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당의 분위기가 어떨 거냐에 따라서는
더군다나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역 교체에 대한 시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PK 또 혹은 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 공천이나 완전히 현역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그 회오리 바람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앞서 들어본 발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밖에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합을 맞춰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 그리고 포함해서 그 이준석 계로 불리는 분들한테도 버팀목이 돼줄까요? 글쎄요, 그 버팀목이 되겠다고 이제 후보 연설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막상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치판에서는 누가 누구의 버팀목이 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준석 계라고 하는 다소 젊고 지금 현재 윤핵관 중심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일성을 냈다라는 것은 조금이나마 고무적인 그러한 그 신호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 원내대표가 된 정치인이 이제는 좀 끌어안고 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조금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또 막상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 되면서 일성이 연포탕 아니었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그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또 이제 그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함께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팀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원팀만큼 중요한 게 비판적,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목소리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의 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과연 지금 그 소위 윤핵관 중심의 그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정성을 느꼈는지 그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 지도부 구성이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가 됐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9명 중에서 지금 6명이 영남이고요. 그리고 6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도입니다. 뭐 경험이 많다 이런 강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좀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많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TK, PK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한 번 당선되고 한 번 떨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인지도와 존재감이 없어서 억지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힘으로 대표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오히려 이준석 대표 때는 세대 포인으로 훨씬 확장하고 또 호남 지역으로 가고 20대까지 확장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60대 영남으로 포위당하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5% 이내로 승부가 결정되는 수도권 싸움에서 과연 이게 승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당 3역이 모두 영남으로 구성된 건 사상 초유의 구도다. 이거 좀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던데요. 지금 아까 제가 수도권 국회의원이 19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TK 국회의원이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새로운 원내대표의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공감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막상 총선이 되면 유권자들은 결국은 수도권이 그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왜 이런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느냐를 보니까는
일단 지금 모든 것을 당원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당 경선도 그랬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원내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년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그 원내에 진출자들을 늘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선이 우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매우 그 편향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와 마저 떨어지면은 별로 개념치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게 몰려 있어요. 근데 수도권의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출신들이 더 많이 지도부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상당히 통렬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TK, PK, 또 수도권에서도 강남, 서초, 그다음에 송파의 갑을 아니겠습니까? 물론 송파 갑의 지금 의원은 상당히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정말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가를 특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도에서는 영남 민심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김기현 대표 최근에 이제 당내 잡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제도 기강을 잡겠다 얘기했고요. 오늘도 또 기강을 잡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참 뭐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수석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정강훈 목사한테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아예 자명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뵙고 그저께는 또 조수진 최고가 또 그런 식으로 뭐 다이어트하는 여성들한테 밥을 더 많이 먹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설화가 계속 일어남으로써 실제적으로 뭐 불안감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고 그런데다가 또 뭐 김진태원 뭐 강원도지사나 또 충북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산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자치단체장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랄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당에서의 요구도 그랬을 겁니다. 왜 기강을 잡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발쳐왔고 그걸 외면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내년 총선과 관련된 겁니다. 정부 견제론이 50%, 자,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36%입니다. 자, 1년 만에 지금 견제론이 과반을 넘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집권 아직 1년이 안 된 시점인데 여론이 정권 견제를 원한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이례적이죠. 지난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압도적으로 경기지사를 뺀다면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견제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정부를 견제한다기보다도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맞듣지 않다라는 여론이 그대로 오롯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막상 그 강목을 보자면은 그런 경제 문제보다도 일본에 대한 외교라든지 또는 뭐 69시간 노동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그 최근에 몇몇 그 최고위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발언들, 설화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경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권자들, 특히 절대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의 강성 지지층을 뺀다면 중간에 있는 부동층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견제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야당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당대표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지금 당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위기감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처음부터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착하게 핵심적인 어떤 정부의 과제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 정부가 뭘 하겠다는 정부인지가 국민한테 드러나 있지 않고요. 최근의 이슈로만 좀 좁혀서 보면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여당 지지율이 고전이거든요. 네. 대표가 될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즉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이 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새로운 대표로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국민들한테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는, 특히 MZ세대들은 왜 일본한테 고개를 숙여야 될지도 용납이 안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무조건 메시지 자체가, 근데 지금 광주 호남을 다 뒤집어 놨거든. 5.18에 대한 것, 4.3에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했던 원고 그대로 4.3 원고 읽어, 거의 조금 소위 챗 GPT라도 했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연설문이 나왔을 텐데 연설 비서관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4.3에 가서 무슨 제주 발전론 이야기하고 있고 3.1절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의 그러면 일본에 대한 것은 미래로 가지만 그러면 항일운동했던 미국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아무런 균형 잡힌 그런 게 없는 그런 자유보편주의라는 말로 계속 때우는 헌법. 지금 전체로 빅데이터로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자유, 헌법, 공정. 그거로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밥 먹게 생겼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을 대통령이 들으려고 하나, 듣고 있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대일 외교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면 60대 이상 그리고 대구를 제외하면은 거의 정부 견제론이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2030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대 포위론을 들고 선거를 했는데 지금은 영남과 60대 고립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좀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잘한다가 30% 초반, 그리고 잘못한다가 지금 60%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 30%의 여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몇몇 대통령이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고정 반대층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대표적인 파퓰리즘 개정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잘했다가 잘못했다 보다도,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38%,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상 48%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조사도 앞서 보여드린 이제 갤럽 여론조사 일환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장에 있는 오히려 농업인들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도 맞득치 않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는 아마 그 이후에 그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소위 그 민생 119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것이 예를 든다면은 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안 마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제로 대중들에게 제대로 설득력 있게 어필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있다라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40%대로 진입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정책 스타일부터 바꿔야 되고 주변에 지금 대통령 하는 게 다 옳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당 내에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여론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주변에 자꾸 옳아요, 옳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자, 민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참모들의 쓴소리 좀 들어야 된다. 예. 참모들이 지금 쓴소리를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게 더 큰 문제다. 자, 그런데 현 상황에 대한 당내 인식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 상황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쏟아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의 정치력 부재입니다. 거기에 민심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이제 한일회담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대통령실이나 당의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북핵은 지금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 반도체 전쟁이 붙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싶겠느냐. 북핵이 지금 그 목전까지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업소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당했겠어요?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한일 문제를 그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무슨 성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글을 남기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자, 지금 이번 한일 회담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조금 낮은 자세로 읍소를 했어야 됐다. 뭐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그 징용 배상 문제, 보상 문제 뭐 이런 과정을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실은 크게 다른 옵션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업소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봤으나 이 방법밖에 없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미리 그렇게 내가 결단했다는 선언적인 어떤 자세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3월 16일 날 일본 기시다하고 같이 가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합의하려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지 않느냐. 거칠다.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 방문할 때 부대변인 잘랐죠. 일본 갈 때 또 한 사람 어전 비서관 잘랐죠. 그다음에 외교 비서관 잘랐죠. 외교 라인의 흔들림.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실제로 그래 놓고 막 그런 어떤 오히려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배수 방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조사할 거 있으면 같이 조사하자가 아니라 니네들이 오히려 친일파다 이런 식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마뜩지 않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방식은 매우 고답적이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민심을 조금 더 품어안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이 친하게 지는 건 맞아요. 북한에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소위 개방된 시절하고 지금 달라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줄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막아놓고 미국과 일본에게만 기재는 게 과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올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대통령이 이미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엎어져 있잖아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대통령을 걱정하고 왜 저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당의 어느 누가 대통령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역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는 같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민심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한 부분인데, 재보선이 이틀 전에 있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당내에서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분석했다는 이 국회의원이 결국은 포항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대구에 있으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유일하게 대구의 지지율이 높고 60대의 지지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수도권에서 다수의 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도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김기현 대표는 그런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홍준표 시장, 물론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때로는 대통령을 엄호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는 그러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김재원 최고와 관련해갖고 쓴소리를 하자 김기현 대표가 당신은 시정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전광훈 목사라든지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을 장악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길로 나간다라는 걸 김기현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광훈 목사 지우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 못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는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본인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시절에 전광훈 목사를 만나는데 심지어는 몇십 석을 내놔라. 또 어떤 지역의 공천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다시 영남당으로 갈 것 아니라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총선에 이길 각오라면 과연 이 영남 지역에 있는 몇몇 의원들의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뭐 하태경, 황교안 그런 분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책임당원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도 해서 뭐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이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여당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어쩌면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누구 개인의 당 또는 어떤 종교단체의 당 또는 어떤 세력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느냐. 내년 총선에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맞닥뜨려가지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해 주셔서요. 바로 민주당으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지금 1박
2일 민세 행보를 시작했고요. 뭐 전남대손을 천원 학식도 체험을 했고 농민과의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도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양곡관리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거고요. 네. 3개월 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에 취약점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재단 쪽의 구심력들이 더 세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친노 그룹은 물론 뭐 지금 현재 정세균 전 총리께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해찬, 유시민 이 두 분의 힘이 다소 빠져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 있었던 헌정의 선거에서 정대철 전 의원께서 회장으로 되는데 거의 과반 이상을 거의 다 친노 친문 그룹이 다 힘을 모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그룹들의 힘들이 강해지는데 원로 그룹들의 상당수는 호남의 그 여론 주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하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떤 공백 또 좀 있으면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도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사실은 어쨌든 뭐 서문시내 시장에 대통령이 가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호남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선거라는 밭 속에서 서서히 새롭게 호남도 이재명 체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내년에 총선을 가져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호남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출렁거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입장을 내고 조금 더 말하자면 호소의 손길 또 구호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인적 개편을 하면서 이제 호남의 586 한 분을 뭐 최고위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TK 지역이나 말하자면 민주당의 호남 지역에서도 현역 교체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 가지 풍향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현장 민심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완전 귀국은 아니고요. 뭐 장인상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뭐 공항에 마중 나가기 위해서 뭐 이낙연계 의원들이 총 출동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그 당 내에서 새 규합에 이낙연계 새 규합에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너무 이른 분석입니까? 네,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일정 정도 이제 고무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앉아 있을 가능성을 점점 높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최근에 그 양당의 원로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국민의힘 쪽 원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실제로 이 윤핵관 중심의 어떤 당 운영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준석계 뭐 천하용인을 포함해서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계의 원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장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로들의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양쪽이. 그런데 양당 원로들의 얘기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TK, PK 중심의 당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잠시 들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친명계가 아닌 그러한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고 이것이 아마 첫 행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의 그 어떤 세력 규합이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그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남평호 연대화 공생 운영위원장이란 분이 있는데 네. 미국에 가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와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오찬을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SNS 글을 정부 비판하는 글을 좀 많이 남기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복귀의 신호탄을 이제 알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뭐 복귀 신호탄을 알리지만 이낙연 대표 역시 호남으로부터 재인정, 재검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호남이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으면 사실 후보는 이낙연 총리가 됐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호남으로부터 지지 못 받았던 얘기예요. 예. 제가 실제로 느낄 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방금 우리 정호기 의원께서도 그것이 뭐 변화의 모멘텀, 호남이 갑자기 이재명을 거부하는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 아직도 반반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기의 여하에 따라서는 새롭게 이낙연 총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측근들도 실제적으로 민주당 전체가 이낙연계의 사람들에 대한 지지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본다면 다시 새로운 리쉐이핑을 하지 않으면 뭐 김동연 지사를 만드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보는 거죠. 아, 그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과 좀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는 뭐랄까 차기 지도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다른 분이 더 마음에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도 하나의 후보군에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이낙연보다는 정세균을 더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그 외에 다른 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너무 각을 지어 있는 즉 대장동 문제를 문제 제기한 이낙연을 소위 친명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더라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원만한 파트너십을 가진 분이 들어왔을 때 그게 상당한 플랫폼 역할을 하지 대결적 구도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구도로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거칠게 반항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군요. 어쨌든 민주당도 이제 곧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당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어젯밤 부산에서 뭐 총력전이 펼쳐졌더라고요. 불꽃놀이도 굉장히 성대하게 펼쳐졌고 실사단 환영 행사들이 뭐 줄줄이 있었는데 그 실사단의 만족도는 꽤 컸다.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인 것 네. 같은데요.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그렇고 뭔가 목표가 생기면 이 국민들이 보여주는 에너지라는 것이 그래서 실사단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고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다시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그 실사단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의 부산이 왜 그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그 어필하는 그런 또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불꽃놀이 화면이라든가 어제 뭐 BI 회원국들 뭐 이게 국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들 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과 나오는 사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관심 뉴스였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17개 단체장과 먹었으니까 여당하고만 먹은 것은 아니다. 야당의 네. 뭐 김동연 지사도 있고 광기정 무슨 전남 광주시장도 있고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야권에서 마치 한동훈 뭐 몇몇 김진태 이렇게 뭐 혹은 뭐 친윤 그룹 장제원 이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회동이었다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런 흐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예. 그것은 좀 지나치다. 이 성격에 있어서는 거기서 지금 부산에서 그런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모양상으로 보면 너무 마치 이게 검은 양복 예. 차림에 마치 우리가 밤에, 무슨 예. 그런 조직들의 어떤 큰 행동처럼 줄 서서 인사하는 모습들은 뭐 말하자면 그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 싫게 보일 수 있지만 저거 자체를 예. 뭐 너무 그렇게 뭐 잘못된 행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또 우리가 실제로 지금 2030년 하는 엑스포는 그동안의 엑스포하고 달리 정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엑스포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뭐 이렇게 부산에 와서 또 중앙지방 단체장과 협력하고 소위 엑스포 실사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저 사진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일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만찬 자리가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도훈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해운대 만찬 사진 논란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돼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내놨는데요. 자, 민생 현장에서의 협치를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런 그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거기 이제 민주당 출신의 광역 단체장들도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도 있었고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어쨌든 저녁은 거기서 먹으면서 굉장히 예. 초당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에 장제원 의원, 한동훈 장관이 눈에 띄는 이유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 두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회 일환으로 갔을 것이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나올 때 저렇게 이제 검은 양복이 도열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러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불편했던 시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만찬에 예를 든다면 뭐 공공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전부 이제 올라갔잖아요. 요금이. 그랬는데 아마 그 시비를 걸자면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4.3 추념식은 못 가는데 횟집에서 뒤풀이는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긴 국회의원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추모식에 선거 때 빼고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서 지금도 빈축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속 좁은 비난 이전에 2030 부산 엑스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무역으로 밥 먹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더군다나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것을 또 저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인내심을 갖고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사단이 방문을 했고요. 자, 이 실사 보고서가 BI 회원국 총회 때 171개국 회원국에 보고가 되고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치전은 맞았죠.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지급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 지역 산불 때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김 지사는 골프 연습 후 지인들과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영동 지역에서 식목일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춘천의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분 정도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골프 연습 이후 개인 일정으로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원도에서는 잇따른 산불 이후 막바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김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일벌백계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도민과 국민께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골프 연습장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기가 습관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과 여객기에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했다가
비행기 탑승 직전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21cm짜리 과도를 들고 중국 연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A씨가 들고 있던 상자를 수상히 여겨 확인한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자동차에 귀중품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제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골프채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CCTV가 있어도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타고 있던 2명이 내리더니 차로가 운전석 문을 열어봅니다. 이들은 차 트렁크에서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골프채 일부만 훔칩니다. 범인들은 다른 차들도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며 1시간가량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있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었고 CCTV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할 거라 믿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당하자 황당할 뿐입니다. 경비원도 계시고 CCTV가 많은데 새벽에 1시간가량 절도 생각을 하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차량 터리한 범인들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모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연하게도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훔친 골프채 일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골프채를 훔쳐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올려갖고 용돈을 구하려고 이제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토바이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북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회 지인이 고인의 묘소에 두고 간 생일 선물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의 친구는 지난 1일 오후 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고인의 묘소에 신발을 선물하고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성소방교 생일인 지난달 16일에 주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지만 성소방교가 열흘 앞서 순직해 뒤늦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오후 유가족들이 성소방교 묘소에 찾아갔을 때는 신발은 사라진 채 빈 상자와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남의 차를 훔쳐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쯤 경남 양산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린 60살 A씨를 27km 정도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추궁에 그곳에 있는 차를 몰고 가라는 관세음 보살의 계시를 받아 움직였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공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민규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이 땅의 신탁서였던 교보자산 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에 공매대금 20억 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337억 6,800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 최근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검은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미납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현행법상 이후 55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나머지 867억여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보자산 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4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수 현미 씨 빈소가 가족이 미국에서 도착을 하면서 마련됐습니다. 가요계 동료 선후배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6년 노래 인생을 산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무대에 서며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가요계 영원한 디바, 현미 씨의 밝은 웃음은 영정사진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중앙대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현미 씨의 두 아들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고 조카인 배우 한상진 씨도 함께 조문객을 맞으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화통하고 정 많았던 고인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갑작스러운 별세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이 자리를 누가 메꿔줘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걱정하시고, 항상 이렇게 또 친누나처럼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고인의 장례는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가수협회 측은 평소 가요계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던 큰 별을 위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좋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떠날 때는 말없이처럼 이렇게 그냥 호련히 가버려서 그게 좀 아쉽죠. 1962년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리며 66년 노래 인생을 걸은 현미 씨. 고인은 숨지기 하루 전에도 경북 김천의 효도 콘서트 무대에 오르며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자신이 남긴 말처럼 노래하는 행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 노래는 계속되잖아요. 현미는 영원히 우리 모든 이 전 세계 국민들의 뇌리에 참 멋있는 가수였었다. 네. 참 노래도 잘하는 가수였었다. 네. 이런 남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현미 씨의 연결식과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고온 현상으로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봄철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얀 눈송이 같은 벚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났습니다.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1-2주가량 일찍 핀 겁니다. 하지만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기온은 금세 10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중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고 전북 무주 덕유산에는 눈이 내려 정상 일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온 변화를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4월 3일 낮 기온은 25.9도를 기록했습니다. 5일에는 14.9도, 7일은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나흘 만에 20도나 떨어진 겁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며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한 기온 변화는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랑 손목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잘 증식을 해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외출 복장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심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나 바람막이로 아침과 낮의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에는 가벼운 야외 산책이나 운동으로 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첫 SFTS, 즉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남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지난 5일 SFTS 양성 확진을 받은 지 하루 만인 6일에 숨졌습니다. A씨는 집 앞 밭에서 농작업을 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돼 퇴원했으나 상태가 다시 악화돼 다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SFTS는 주로 텃밭 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중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 백혈구 감소에 따른 혈뇨 혈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최근에도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디파이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개인 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한 여러 위험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전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재무부는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랜섬웨어 공격에도 관여해왔으며 북한이 전 세계에 파견한 수천 명의 고숙련 정보기술, IT 노동자들도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얻은 시스템 접근권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거나 북한의 자금 세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부는 디파이 서비스가 한 곳에 많은 자금이 모여 있고 사이버 보안 기준이나 규제가 없고 관리자의 권한이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절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제 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단이 현지를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응단을 만난 후쿠시마 시의원과 원전 사고 피난민 등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조사 활동을 하다 지난 5월 당선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의원. 후쿠시마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주민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不思議と流してもいいという人はいませんでした。私の周囲には。 또 현지 피해를 언급하면 평판이 나빠져 피해가 더 커진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인 곤노 스키오 씨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유가 やっぱり科学的にも安全だって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基本的にも。 오염수 방류가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여기에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구조물이 심각하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염수를 만드는 핵물질 잔해까지 공개됐는데 어떻게 제거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곳 후쿠시마 일대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공화당원의 과반이 내년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도가 일주일도 안 돼 1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직후인 5일과 6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화당원 3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8%가 내년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때의 지지도 48%보다 무려 10%포인트가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4%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3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의 혐의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강력한 도전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19%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 때의 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과반을 이어갈 경우 내년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며 날이 춥겠고 낮 기온도 14도로 오늘보다 낮아 더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춘천 0도, 대전 2도, 안동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꽃샘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